이제 이 책은 그 다음 책인데, 인간에게만 정신이 있다라는 거를 깨면서 그 다음 문제로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을 깨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신과 신체는 이론적인데 진짜로 요 부분에 표면적으로 뭐 생물학을 제가 모르니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의책 네. 그 신체와 정신의 평행론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 사이에 인과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깨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마음인류학 다음 학기에 이제 스피노자의 뇌 이 책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신경생물학 책이고 다마지오라고 박문호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하시는 다마지오 그분이 데카르트의 오류, 스피노자의 뇌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도 요거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이제 2학기가 막 신체죠. 신체 감각 이렇게 해가지고 화요일, 금요일 다 달릴 생각인데요. 스피노자에 대해 이 책도 전체 틀로 보면은 이론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론이라는 거를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좀 이해해 볼까? 여기서 이제 목표를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그 고분 선생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안녕 안녕 이거와 그다음에 이제 과제 이렇게 다 쓰신 게 있지만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개체적으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지가 않다. 요런 거. 그런 관점으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론적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 이론적 세계는 타자들이 이제 함께 있는 거죠. 요 정도 하면은 후생 이런 단어도 떠오르시면 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장은 5장 주체의 기본, 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요까지 나오기 위해서 세포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다음 책 차이에 관한 생각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 거고, 뭐 생물학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화론 공부를 하고 있네요. 자,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론론, 그 다음에 타자들과 함께 우울거리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자아와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이 하부 개념으로 나옵니다. 자, 자, 하의 개념 두 개, 뭐뭐? 주체성이 감각에 해당하고 행위자성이 판단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벌에 관련된 장이라든가 고통에 관련된 장에서 요 행위자성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주체는 그러니까 감각 그러니까 주체성이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게 쓰는 거죠. 자아라고 하는 게 주체성과 행위자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주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요렇게 하고 요 5장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감각 이전에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포동물 이렇게 나오죠. 자포, 절지 이렇게 가는데 자포의 핵심, 운동의 핵심이 그때 그 자포동물이 뭐 이게 던진다잖아요. 핵심이 던진다. 방향을 가질 수 있다. 목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운동 안에 방향이 지정되기 때문에 운동성 얘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나와가지고 에디아카라기, 캄브리아기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를 나누면서 캄브리아기부터 본격적으로 감각이 선생님 제가 맞습니까? 중간에 그거 아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그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 운동이 먼저 그 다음에 감각이 장착되고 감각이 장착된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를 대칭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성이 왜 감각과 관련되고 주체성과 관련돼 있는지 뭐 좀 더 나중에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 가지로 요런 게 다 마련이 되는 것 다음에 의식이 온다가 아니라 생물이 기본적으로 세포 단위를 가지고 출현할 때부터 행위자성이라는 게 감각과 함께 이렇게 좀 더 정도의 차이로 좀 복잡해진다든지 강도가 세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식물 얘기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이제 전체가 그려지시죠? 처음부터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세포가 출현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굳이 말하자면은 그게 판단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가장 이원론에서 경계해야 될 게 그 생물학에서도 물질적 조건이 다 충족되면 어느 순간에 불이 켜지듯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뒷부분에 가서 깨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라고 말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감각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판단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될 것. 책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트로가 없는 책이었어요. 선생님들이 표시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자, 1번. 원생동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페이지를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문단인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에서 출발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질계의 이 물질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이 이원론을 돌파해서 이론론에 이르게 하는 나한테 이제 방법적 길이다. 이런 의미로 나의 관점론은 이론론이다. 이래서 분리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한다. 번역도 되게 잘 된 것 같고, 뭐, 원문 모르지만, 어휘도 되게 좋더라고요. 뭐, 어림도 없다. 이런 말 되게, 글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뒤에 나오기도 하고, 너그러운 태도다. 이론론이라는 게, 저는 이런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좋기도 하더라. 이론론은 왜 너그러운가? 그래 생각 계속 해보고, 어, 이론론은 자연의 가장 기본적 충의를 구성하는 근원적 단일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하면 너그럽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좀 더 열릴까요?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운동, 감각, 의식, 요거 판단력, 의식과 판단력이 세트인데 같이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운동과 감각을 견인하는 거는 다 외부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연주생 과제도 있고, 선생님들 과제 곳곳에 있었던 그 세포설 같은 경우도 외부를 받아들이냐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끝에 그 10장도 되게 AI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재미가 있죠, 재미가. 그 복제 가능하지가 않다고. 타자가 없이는 자아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그런 걸 두고 굳이 나는 자아라는 말을 안 써. 복제된 뭔가, 프로그래밍 뭔가를 나는 자아라고는 안 쓸 거야. 정신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건 신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고려했을 때 자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려면 무수한 단위의 무한한 다양성의 세계가 내 삶으로 이렇게 타자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론 단일성은 되게 너그럽다. 어떤 느낌이 이제 오기도 하죠. 삶에 대해서, 타자들에 대해서 너그럽다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리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 단어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자연학 책은 더 그런 것을 많이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의 역사, 주체적 인식을 포함한 정신현상이라는 게 그 생물학, 화학, 물리학적으로 설명되는 기본적 행동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론론의 한 종류다. 모든 것이 정신적인 행동이라는 관념도 그런데 이론론이다. 자, 그러면 모든 게 의지에서 비롯돼 누군가의 뭐 신의 뜻에 따라 이것도 이론론이고 모든 것이 물질적 조건에서 전개되는 거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이론론인데 그런데 물질적 측면에서 진행되는 이 우주관, 이거에 자기는 가 있는 이론론이 다. 그래서 이론론의 두 차원도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에 뭐 중립적 이론론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이게 이제 32쪽. 중립적 이론론은 뭐냐면 두 가지를 다른 어떤 개념으로 설명한다. 두 개가 연결되는 상위 차원이 있고, 그 다른 건 신비스럽다. 근데 이런 건 안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으로 도달해야 되는 게 나의 행위가 왜 나의 의식을 보여주는가? 요거, 내 삶의 구성 방식이 왜 나의 정신의 표현인가? 여기에는, 순서적 인과도 없고 시간적 인과도 있지가 않다. 같은 거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요. 그래서 그 33쪽에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줄. 우리는 모든 경험의 형태가 인간의 경험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습관을 피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원형 동물부터 쭉 이렇게 생물학 역사를 거쳐오는데 정신이라고 생각한 거가 인간의 정신일 뿐이야. 그래서 정신 개념을 다채롭게 좀 확대해보면 진짜 그 많은 정신 중에 부분인데 이거를 절대화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전체가
인간의 인간 중심적인 정신관, 의지관 요거를 이제 깨려고 한다. 35페이지에 이제 주체를 뭐라고 내가 정의할 수 있는가 이래서 주체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다룬 책이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자아, 주체를 다루는 건데 뒤에 5장까지 가면 주체성, 행위자성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개념적 구분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걸 나누는 건 그냥 인간이 편의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 다음에 주체성. 이제 35쪽 첫째 줄. 주체성이 무엇일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답 다 하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타자들을 바라보면서 시도되는 모든 행위가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방식 속에서 나타난다. 주체란 경험의 고향, 경험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정의를 해가지고, 내 경험이 있는 모든 자리가 이렇게 주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요것도 이제 마지막에 소유관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중간에 용어들을 되게 많이 누비려고 한다. 36쪽, 둘째 줄, 정신이 진화의 산물이며 빚어진 무언가라고 했는데 혼란을 좀 없애야 되겠어. 물질주의 시각은 정신을 뇌 속의 물리적 작용이나 결과물 또는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뭐 화학 반응이 뭐 사랑이 3년이 가네 뭐 이게 다 화학적 작용이래 감정. 근데 그런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대신 경험을 비롯한 정신의 일들, 요 경험이 해당하는 게 과거 뭐 요런 거죠. 그것도 뒤에 재밌었죠. 모든 일화 기억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그 활동 속의 일부의 떨거지인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갖는다는 것은 지향을 한다는 거고, 지향을 한다는 거는 판단을 갖는다는 거고, 그러면 방향을 갖는 대부분의 존재는 정신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미래란 방향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열세 줄에 경험을 비롯한 여러 정신의 일들은 일종의 과정이다, 과정. 정신의 일이 과정이다. 우리의 정신은 물질과 에너지의 배열과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되게 저는 어려웠는데 쌤들과 같이 뭐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배열은 진화의 산물로 실체가 된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배열이 정신의 원인이 아니고 배열 자체가 정신이다. 그리고 물질적 에너지의 배열과 활동이 있는 모든 곳에는 정신이 있다. 지금 이게 그냥 그 책이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생물학적 개념이어서 이제 분명히 어려운데, 단순한 거는 이 머리가 원인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 그거를 이렇게 깨기를 바라는 책이 아닐까요? 그것들은 곧 정신이다. 배열이 곧 정신이다. 뇌의 작동은 사고와 경험의 원인이 아니다. 이거 인과가 없다, 거기에. 열심히 해야지가 열심히 한 결과 사이에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인간의 정신에는 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지만 여기 없는 거를 또 나아가려는 진행 활동을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걸 늘 떠올리게 되고 없는 방식으로 공감을 확장해 나가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게 그 다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음과 함께 지금을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사고가 그렇다는 거고 사고의 패턴이 원인은 없다. 실제적 원인은 없다. 그 문어를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의 문어 선생님의 이 문어가 이제 자기 몸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색깔을 확 바꾸잖아요. 그런데 무한의 방식으로는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관계의 양식의 어떤 형태적 범위, 우리도 웬만한 건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돌을 씹어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어떤 게 배열이라는 게 저는 외부와의 관계를 맺는 양식,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좀 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신체가
외부를 경험하는 양식 자체가 정신이다. 유리 해면에 요걸 세포와 폭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3쪽에 보통은 군락이나 덩어리를 이루며 살았을 것이다.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군락은 같은 것들의 수적인 덩어리, 공동체는 이질적인 것. 이렇게 되니까 숲은 공동체고, 나무는 공동체고, 그 다음에 그 대중은 군락이죠, 군락.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여덟이 모여가지고 같은 얘기 계속 하면은 군락이지 공동체 아니다. 내 집을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면 누군가의 말을 지배적으로 안 만들어야 된다. 뭐 요런 거 가능한 거고. 그때까지 세포 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자아다. 왜냐면은 앞에 그 배열 있지 않습니까? 배열. 이 세포 하나 단위에서도 외항과의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를 먹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배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 세포는 내부와 외부가 나뉘어 있고 자아가 이런 거 최초의 자아를 정의하려면 나 여기서 정의한다. 외부와 내부와 외부 이거 뒤에 금방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를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쓴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포함해가지고 내외에 막이 중요하다, 막이. 그래서 감싸는 이 막에 통로, 수용체 박혀 있는데 경계를 사이에 두고 왕복이 계속되면 이 계속이 아까 기현쌤 말한 것처럼 어떤 반복인데 그래서 축적이라는 단어가 기현쌤 이 책에 약간 자아를 생각할 때 축적이라는 단어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안에 기억 이런 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이 기억이 이렇게 반응하고 활성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근데 조건 반응적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은 생물이라는 게. 근데 조건 속에서 내가 받으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 지향 목표는 없지만 목적은 없지만 네네네네네. 조건을 받고 내가 이렇게도 네네. 반응해보고 저렇게도 반응했는데 이게 맞았어. 이게 조금 더 네네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네네. 그쪽으로 계속 뭐 얘가 반응을 할 거 아, 아닐까요? 그게 네네네. 누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많이 복잡하다라든지 문어의 예 있잖아요. 문어의 예에서 이 피터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연주쌤 말씀이 틀린 게 아니지만 그 논리를 끝까지 물추면은 만약에 그거를 더 잘하는 애가 있다는 논리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진화의 핵심은 돌연변인데 그게 어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의 누적을 덜 가진 애가 변이를 더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핵심은 잘 산다는 이게 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잘 산다는 거는 외부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갈 수 있고 저렇게도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면 미래가 한 방향으로 안정해져야 되고 다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예를 들면 나는 다리를 더 많게 하겠어. 이렇게 이제 간 건데, 거기서 지금 문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 그런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진화 자체는 어느 국면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개념 전체를 보면은. 그러면 그게 개체에게도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맞는 거는 축적이 일어난다 한다고 하는 거는 진화 개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부분은 같는데 종 전체가 진화한다고 할 때는 그 편향을 또 빨리 다른 걸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넙치 있잖아요, 넙치. 넙치가 원래는 이게 턱 있고 물고기니까 눈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살다 보니까 바닥에 기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눕기로 했대요. 눕기로 하니까 이 눈은 밑으로 가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올리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옆구리인데 배로 만들어요. 이렇게 왜 좋아하시는 생선이고 연주생이? 왜 웃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넙치가 돼갖고 뭐 이게 눈으로 아, 보이는 게 너무 아니, 재밌어서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냥 요거를 그냥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면 요런 걸 가지고
얘가 능력이 축적됐다고. 갑자기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넙치가 그 전에 그 모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넙치도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네네네. 옳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넙치가 갖고 있는 진화적인 특성들을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한 100년, 1000년 후에는 또 이렇게 갈지도 모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네네. 맞는데, 이때 네네. 이제 핵심은 네. 아까 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외부와 내부 사이에 어떤 방식의 틀을 만들 건가다. 그게 목적이 선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게 목적이 있어서 눈이 이렇게, 이게 눈이 한쪽 위에 붙어 있잖아요. 아, 그죠. 영상 보고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옆구리가 배가 된 애고 대단한 애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쩔 줄 이 모두 요거를 두고 우리가 이제 축제라는 단어 자본주의에서 너무 많이 쓰는 단어니까 누적이잖아요. 양적인 팽창이니까 이게 안 맞다 이거지. 지금 우리의 내용은 이제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 고프리 스미스가 이렇게 그 개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갔냐고. 그런 게 어, 누적이다 이렇게 아니고 이게 분기하지 않습니까? 분기. 원래 같이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외계는 저리 갔나 이런 게 분기되는 시점에서 보면 뭘 누적했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배열을 만든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고? 저는 이 경계 있지 않습니까? 경계. 자아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경계. 경계인데 경계가 왜 필요하냐면 그게 없으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책에 나온 거죠. 아니 이제 걷게 되면 정말 낫는다는 게 얼마나 정신 사나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변화를 그나마 이렇게 근데 날고 이러면 관점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버린다고 하잖아요. 모든 관점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신이나 의식이나 이런 게 다 왜 발달했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었던 것인데 그거를 거기에 따른 판단, 거기와 가치관, 감각 요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외부랑 너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생각을 더 해봤는데,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자아다. 여기까지를 가면. 그러면은 남들이 나에게 나쁜 말 하는 거, 기분 나쁜 거 당연하지. 이걸 당연하고 이건 일차적인 거고. 근데 왜 자아를 지키려고 하면은 외부랑 소통하는 것이 그냥 본질적으로는 굳이 말하자면 자연스럽다. 모든 것은 그래왔다의 입장에서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 문단에 마지막 세포라는 물질을 이야기하려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것도 좋더라고요. 실은 이 43쪽에서 강조하는 건 단위. 제가 생각해 보면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 지금 열려 있다 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수준까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감각도 판단도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신체가 이렇게 펼쳐내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끌어모으는 감각이 박문호 선생님이 그거를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감각보다 느낌은 훨씬 더 종합적 지이다. 뭐 그거 이제 그 그 같은 계열의 뭐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그런 것 같고 여기서 그 책 뒤에 가면은 꿀벌과 문어 비교한 거 기억하시죠? 꿀벌도 사회성이 뛰어나고 문어도 사회고 옥토폴리스 뭐 옥토 왕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꿀벌이 되게 인간처럼 정신을 쓰고 문어도 되게 인간처럼 정신을 쓰는데 어떤 기술이 있냐면은 제 페이지 모르겠지만 왼쪽 하단에 꿀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됐냐면 꿀벌이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격값을 쉽게 산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어는 너무 거창해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미션을 주면 수행을 하는데 문어가 거기 도달하는 방식이 되게 다채롭고 적극적이고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를 이 고프리 스미스 선생님이 제 느낌에 요 모델을 더 선호하시는구나. 다양성, 그다음에 수준, 미세하다. 문어는 정신으로 다양성을 되게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에
아주 높이 평가하고 정신의 능력은 뭐냐면 그렇게 다양한 거를 펼쳐낼 수 있는데 작인 거예요. 안 부서지고. 근데 문어는 또 수명이 너무 짧으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서 군집을 이루는 인간보다 문어의 정신적 능력을 다양성이라는 차원, 미세한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세포 속 사건들은 나노 스케일이고 물이라는 매질 속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뒤에 가면 재밌죠. 물에서 정신을 쓰는 애들은 전기, 그러니까 장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금방 움직이는 소리 듣는데, 그럼 자기 감각이 훨씬 멀리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판단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랑 다른 방식으로 지금 자기를 끌고 가는데, 이런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요. 매질이 또 걸려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 물이 공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 감각 영역에서 수용하는 바는 그러니까 근데 육지로 오면 시각을 써야 되고 뭐 요런 면에서 시각 특권화는 육지 상황인데 이게 다양성이나 범위에서 보면 여기가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육지의 길 보통 이제 진화론 뭐 그 초등학교 과학 이렇게 하면은 물에서 나와서 육지로 가는 게 이렇게 직선 전개인데 고프리 선생님은 물에 가는 극단의 정신의 능력은 문어에게서 그리고 육지에서 극단의 능력은 인간이라고들 하는데 이거 웬만큼 뭐 그만큼 하는 애들 수는 안 많아도 여기 동물에 다 걸려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어 쪽에 아더마인즈는 평가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범위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런 거, 그 매질과 요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세포 속에서 분자폭풍, 충돌하고 밀고 당기는 소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44쪽의 두 번째 문단에 물이라는 매질은 폭풍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작은 스케일의 물체들은 육지에서는 달라붙어서 기능을 멈춘 채 덩어리를 이룰 테지만 물 안에서는 달라붙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세포를 스스로 생성된 활동으로 가득 채운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는 물질을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게 되게 재미있으셨죠. 물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단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이 움직이지 않는 불안성의 무언가로 여기지만 세포가 하는 일은 기실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의 흐름에다 리듬과 논리를 깃들게 하는 다시 말해 질서를 진다. 이게 배요? 세포는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세포는 리듬에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흘러다니고 영향받고 영향 주는 거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야. 세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이런 거고. 근데 육지는 공기 때문에 범위가 완전히 수축이 돼가지고, 그건 몸 안에서 좀 일어나는 건데, 큰 덩어리에 보면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 근데 물은 다르다 그래서 요게 저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짓는 게 자아의 느낌이니까 그냥 요것도 되게 생각해 볼 거리 아닐까요? 내가 뭘 해야지. 이거는 그냥 그 질서를 짓는 거의 일부죠, 일부.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에서 물질이란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 이게 그 물 배경으로 물질을 생각한다. 요거 이제 아주 재밌고, 우리가 이런 거 글에 쓸 수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상상은 육지 기반이네. 이것만 해도 많이, 그 다음에 외려 너무 많은 일을 할 위험이 있다. 물질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게 교환이 너무 적극적으로 전자 단위에서 일어나고 나노 단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구조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요게 자아죠. 자아가 왜 필요하려면 이게 이제 그 망을 가져야 돼. 망을. 그러니까 초기의 생명은 다 이 벽, 막, 세포, 막 이거를 갖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썼고 거기에서 아까 이제 연주쌤이 말씀하신 거를 연주쌤 여기서 제가 가져가 볼게요. 저걸 해야 되겠어.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럼 저기서 질서를 가져야 되겠어? 이런 거죠. 좀 더 종합적이랄까? 방향이 다방향이랄까? 목적이 나노 단위에서 복잡하게 다차원적이랄까? 쓰레기 원룸 있잖아요. 우리 한번 뭐 달성하게 무슨 쓰레기 원룸, 그리고 저도 보니까 쓰레기 금방 쓰레기 무질서도가 쫙 차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는 게 자아를 갖는 거예요. 자아를. 그게 왜 청소를 해냐면은, 그리고 무질서도가 차오르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일반.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돌아서면 왜 치울 게 있고, 이건 그냥 진리고,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돌아가면 또 치워야 돼. 근데, 그거를 가져는 게 자아의 느낌이어가지고, 청소를 안 한다, 이런 거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자리가 되게 뭉개져 있고, 그게 안 되는 거는, 극도의 해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해체가 위험한 거. 그러니까 청소가 안 돼 있다 이럴 때 위험해. 그러니까 나를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청소 그냥 지금 청소하러 이렇게 찍고 청소를 하러 가야 돼. 우리가. 공부가 그거보다 청소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러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고 근데 이거 되게 저는 인상적인데 에너지를 그거를 갖는데도 쓸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44 끝에 생명은 물속에서 진화했다 막 이거잖아요. 물속에서 분자 폭풍 속에서 나타난 질서 때문에 진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한다면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욕망한다면 보존이고 마지막에 세포가 그들 스스로 지속시킬 수 있는 힘 요게 아니 딱 아닌데 스피노자 코나투스 개념 그냥 정의상 이거거든요. 지속하려는 힘. 그런데 이제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는 뭐냐면 지속에 대한 욕구죠. 지속에 대한 욕구. 지속에 대한 욕구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속이 되게 어렵게 돼 있다. 그러니까 루틴하다든지 자기 규율을 갖는 삶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 장수한다. 이런 거 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그 자아라는 게 주체성과 행위성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목적은 뭐냐면 이게 질서를 가지려는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도 질서를 가지려고 진화를 해가고 그 속에서 계속 판단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감각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유지하려고 하면 지속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굳이 말하자면 방향이잖아요. 방향. 진행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 행위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책이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나온 무의식처럼 이 이제 피터 선생님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분석을 이렇게 따로 하시진 않는데 많은 행위가 의식의 차원보다 그 배열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 의식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가 정신의 그 기본 능력이 아니야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나가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자성이라는 거는 판단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되게 인지하는 이런 거랑 이제 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뒤에 내용이 저는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나라고 하는 거는 타를 만들기 위한 거, 타를 바라보면서 나를 알게 되고, 이걸 어쨌든 구별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 자타 없이 우리가 된다. 이런 몽상적인 얘기는 뭐 들어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의식이다 하는데 핵심은 무엇에 대한 의식인가가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 경험에 내가 보내는 하루나 뭐 책을 읽을 때 다 이해된다. 이게 바로 해체된 경험일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돼. 뭐 아니야. 쟨 왜 저래? 이런 게 이제 나쁘다, 옳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한 감각 속에서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 계속 자기를 조정해 가는 건데, 이 타 없이는 안 된다. 이 아레나가 원래 그 전투장 아니에요? 전투장? 수영복 이름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레나?
그게 그냥 경기장 이런 거니까 그 되게 장도 여기 그 영어 변기한 게 되게 재밌고 여기 나오는 양태 이거는 웨이라죠. 그냥 길 방식 이렇게 되어 있고 스피노자의 양태는 모드 이렇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이제 가져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고받는 영양 속에서 그게 내가 너무 이렇게 이제 외항으로 다른 개체들이 많을 때는 그 구석구석을 복잡하게 이렇게 배열을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복잡해진 거지. 단순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열이 없다는 거가 우리가 보통 뭐 이게 되게 고도화됐다 이런 말을 쓰니까요. 생물에 대해서 쟤는 뭐 눈도 없고 쟤는 뭐 이것도 못하고 근데 인간은 되게 복잡한 문제를 먼 미래까지 그게 그러니까 복잡한 게 피곤한데 그런 거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거죠. 마음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뭐가 보일까? 이거죠. 요런 거. 그런데 내용으로는 이 다양성의 조합? 그러니까 나노 단위다, 나노 단위,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게 많죠. 내가 다양성의 조합인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몸의 부분들이 다 뭐를 지금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그게 무슨 사건일까를 생각하면, 아, 일찍 자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잘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최근적인 선언을 하는, 자기가 이렇게 되게 선호하는 이론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그 경험한 것들의 재배열이다, 재배열.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 중에 쥐 같은 경우에 가볼 때를 또 테스트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 책 안에서 보면 그 다른 어딘가는 그냥 뭐 시간적으로는 과거 미래인데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이 정신의 차원에서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이게 논점은 그런 거 하는 게 인간이라서 인간의 정신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인간만 하는 게 아니다의 예로 이게 가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52, 여기까지 가면 세포가 뭘 했느냐에 두 번째 문단에 둘, 넷, 여섯, 일곱에 세포가 하는 내부에서 활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를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이 세포 자신을 유지하는데 컴퓨터는 이제 신체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 외부와의 배열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는 정신이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요 얘기를 여기도 조금 하면서 유지가 되게 중요한 활동이다. 정신의 활동은. 유지하려고 미래도 필요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거도 좀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저기 가려고 요런 게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렇지 않다. 요게 이제 요 논점이랄까요? 그다음에 여기 53쪽에 이제 기계 비유 요거 주의하자도 있고 53쪽 뭐 마지막 문단에 동물 이전 생명체의 특징 중 하나를 더 강조하고 싶다. 앞서 몇 번 언급했지만 교통, 트래픽이라고 돼 있네요. 즉 생명체와 이를 둘러싼 환경사의 왕복. 자, 교통에는 이온, 외부 물질,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 그래서 닫혀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동물 이전에도 열려 있다. 지금 의식이나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를 요 차원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54에 보면 교통에는 대사 측면에서 더불어 정보 측면이 있는데 인입되는 영향력 있는 것들 중 몇몇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경고, 다른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대사를 위한 교통은 생명을 지속하려면 불가피하고 생명활동은 그 자체로 생명체 밖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패턴 이런 부분도 보면 생명 자체가 출발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다. 밖에서 시작한다. 이런 것도 그 자아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바깥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책 제목인 후생동물, 그도 선생님들의 과제와 이제 함께 이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이 장의 두 가지 주제를 하나 논했다. 세포는 물리적 존재지만 그 물리는 뭐냐면 활동의 폭풍을 가두고 형태 짓는 막을 만든다.
경계 지어져 있지만 경계를 넘나드는 교통에 영원히 의존. 이런 말 너무 좋죠. 영원히 의존한다, 교통에 의존하는 것이 자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스스로를 규정짓고 스스로를 유지하는 세포는 자아다. 자, 이 이야기 다음 단계가 우리를 동물, 새로운 종류의 자아로 데려가는데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을 생각할 때 뭐 이런 게 있는데 훨씬 동물을 멀리 생각해야 되는데 후생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왜 후생이라고 하냐면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이 연결된 개통합적 네트워크인 생명의 나무에서 커다란 가지 하나를 이룬다. 그래서 이 후생이 이 개념적으로는 개통도 안에서 계속 이게 이제 진화를 축적한다기보다 변이와 변이 그냥 바로 가는 게 없이 그 안에 영향을 받고 이 방식을 이렇게 계속 진화 속에서 전개되는 차이와 변이의 흐름 속에서 계속 생명이 그 받아가지고 나오고 받아가지고 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개통이 펼쳐진다라는 거를 강조하시려고 후생동물. 그러니까 만물이 세포 단위에서 출현에서는 모두 동등하고 그리고 다 열려있는 근본적인 정의 자체가 되게 너그럽게 펼쳐져 있고 거기서 계속 모습이 이렇게 창발적으로 나온다 해서 57의 두 번째 문단, 동물이 포함되어 있는 계통의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계통의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더 좋아하시나 봐요. 그게 수용도가 뿌리를 너무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좀 보자. 이러면 나무 형태가 아니다. 많은 경우 그보다 더 얽히고 설켜 있다. 나는 편의상이를 나무로 부르는데 이 나무에는 지구의 모든 알려진 생물체들이 조상과 후손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나무지만 여전히 자란다. 후생이라는 게 연결과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다 힘을 받아온 거고 그리고 이 동시대, 시간적으로 지금의 평면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후생 개념이다. 그 다음에 58, 첫째 줄, 진화에는 끝이 없다. 미래에 동주 안팎의 가지가 어떻게 갈라져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동물들은 다양한 양태, 이게 이제 방식, 웨이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양태로 살아가는데 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삶의 스타일, 동물 관리에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에 내가 좀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정신을 설명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 이렇게 이제 유리해면 이 부분을 했는데 해면동물 그 선생님들 찾아보셨겠지만 이 해면동물은 두 번째 문단 둘, 넷, 다섯 해면동물의 빛은 자신 또는 다른 동물의 생체 발광 때문에 나온다. 이 빛은 의사소통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 안에서 말을 안 한다는 거지. 주고받는다. 열려있고 닫혀있는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면 거기에는 정신이 있다. 연산호의 오름. 이래서 연산호 얘기를 하면서 산호가 동물이다. 재밌으셨죠? 이게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런 것도 재밌고 산호가 동작을 찾아서 이렇게 됩니다. 이 장이 이제 세포 단위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동작, 움직임을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재밌습니다. 74쪽. 자포동물의 몸은 부드럽고 방사형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일부가 촉수를 갖고 있어가지고 촉수가 리본이나 짧은 손가락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육, 신경 세계 가닥, 많은 자포동물이 복잡한 생의 주기 속에 여러 형태의 몸을 거쳐간다. 이거 왜 자포동물뿐만이 아니라 왜 변태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보다 되게 많다. 아까 그 넙치가 만들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넙치를 사진을 찍은 거를 봤는데 태어나서 형태를 가질 땐 얘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물고기인데 이게 이렇게 뭐 물고기가 커 나가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는 거죠.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눈이 붙어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왜 움직임이라는 거 얘기를 여기서 하실까 생각을 해봤을 때 75페이지 펴고 쥐이라는 동작 안에서 마지막 둘째 줄인데요. 동작 안에 동물 행동의 시작 형태이자 가장 단순한 형태에 대한 암시 이정표 방향? 그래서 자포동물이 나간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앞에 한 거 뭐예요? 유지한다고. 여기는 지금
나간다, 뻗는다, 이런 동작이 있다. 움직임에는 방향이 지정된다. 그러면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의지가 있다고 하잖아. 이런 걸 깔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의지라고 할 만한 게 여기 지금 뇌처럼 하는 어떤 신경 구조가 없는데, 근데 있다. 이렇게 하고, 80, 흥분성. 화학적 신호, 밑에서, 네, 신호를 전달하는 것, 신경체계의 가장 중요한 작동 방식이다. 신경이 정신의 그 가장 기본적 단위고 그런데, 그냥 흥분성, 반응력,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다음에 82에 둘내 여섯. 사실은 신경 체계가 동물의 육체를 얼마나 한데 묶어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신경도 결국 하는 일은 이걸 묶어내는 일이다. 전달자들이 죽고 그로 인해 부위들 간의 협응이 죽음으로써 몸의 죽음이 이루어진다. 신경도 유지다, 움직임, 그 다음에 진화의 개념에서 신경세계와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특징이 근육이다, 근육. 이것도 재밌죠. 해면의 미세한 움직임과 다르게 자포동물의 동작은 근육이 기반하는데, 자, 그래서 뭐 동물들의 이러한 내부 뼈대, 그것들과 연결된 다른 세포 사이의 협응이 근육의 혁신을 만들어낸다. 세포들의 협응에 의한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이게 다 근육, 이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 근육도 요 어떤 협응의 목표는 유지, 묶어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83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지구상에서 동물이 독특한 역할을 뭘 했냐면은 동작 측면에서 능력이 되게 강화되어 있다. 동물의 경우에 동작이 먼저인 거를 지적하고 싶다. 84 두 번째 문단 동물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염두에 두면서 배경이 되는 정신 육체의 문제를 잠시 생각해보자. 이게 아까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고방식은 정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여러 개념을 사고하는데 하나가 주체성이다. 행위자성과 상호 보완적인 짝을 이루. 주체성은 이게 이제 정의상 이런 거죠. 내게 해당하는 문제. 그리고 이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험. 행위자성은 행하고 시도하고 착수하는 문제. 아까 이렇게 시작을 가진다라든지 대상을 가진다라든지. 그래서 행위자성은 나의 의한 문제다. 원인과 결과에 걸려서 개념적으로 정의를 다 하는 이런 것도 재밌죠. 그래서 이는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주체. 그래서 주체는 주체성이 아니다. 이 주체는 객체의 반대말로 행위자 혹은 착수자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거 잘 주의해서 잘 종합적으로 보자. 그 다음 페이지 일상적 개념으로서 주체성과 행위자성은 인간 혹은 동물의 각기 다른 측면 감각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주체성은 자기의 그 해당하는 문제니까 감각 느끼는 거. 그 다음에 행위는 뭐 일으키는 문제니까 동작, 이렇게 시점, 목적, 방향 이런 건 동작의 문제인 것처럼 보는데 핵심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밀접하게 엮여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순서 개념을 안 갖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 같아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다. 98. 열린 몸. 그래서 표면적 최대화 이 앞부분에 이제 에디아카라기의 세 단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 생물들을 열려 있지만 몸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00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의 진화에서 좌우대칭형 몸이 나왔다. 이걸 언급한다는 거는 100일 쪽. 좌우대칭형 몸이 나타나는 게 동작에 있어서 되게 특정하거든요. 근데 동작은 아까 행위랑 관련돼 있었지 않습니까? 행위. 나에 의한 이런 거. 그런데 좌우대칭형일 경우에 어디론가 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대칭일 경우에 방향을 갖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육지동물은 다 좌우대칭인 거죠. 팔다리 개수가 홀수 내는 없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뭐 미세한 비대칭이 있는데 뭐 왼쪽이 다르고 오른쪽이 다른데 꼴적으로는 좌우대칭을 맞추려고 하는 게 물 안에는 그래도 아닌 애들도 좀 많은데 육지에는 다 좌우대칭이다. 이렇게 동물일 경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형 몸은 이 해저에서 시작은 됐는데 그 몸이 방향을 설정하고 끌어서 마찰력으로 표면을 기어다니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칭의 가장 큰 특징이 방향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이건가 봐요.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는 이제 이제 방향론, 행위자성론으로 좀 더 넘어오면서 핵심은 119의 첫 번째 문단, 다세포 생물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동작과 감각이라는 두 영역이 각각 정교해진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론론 얘기를 이제 같이 하시는 거죠. 감각이 아까 주체성에 해당하는 거고, 나에 속한 것. 동작은 외부를 향한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행위자성인데, 그게 따로따로 발달하다가 합쳐진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을 해온 한 쌍이다.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가 새로 형성된다. 1, 2, 두 번째 문단. 만약 동물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곤란하다. 동물 자신과 다른 모든 것 사이의 차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감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을 이제 그냥 요거 제가 그냥 편집해온 페이지로만 보면 좌우대칭 자체는 자타를 더욱더 이렇게 그러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개체적으로 구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세계다, 육지라는 게. 그러면 해파리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포뉴는 해파리를 집으로, 갑자기 포뉴가 그렇게 해서 바다에 나온 생각도 나고. 120쪽 이게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문단. 동물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좌우대칭을 만든 모양인데, 신경과학자 이 비에른 씨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제 세계가 보다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커질수록, 동작이 생기면 움직임이 되게 커질수록 세계가 되게 혼란스러워진다. 더 많은 외부를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 1, 2, 1. 동작이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단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같이 진화하는데, 동작을 통해 세상을 살피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가 점점 더 자극을 향해 열려가게 된다. 이제 세상을 쿡 찌르고 간섭하고 대답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타자와 이렇게 관계를 다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동작은 당신이 얼마나 동작하고 얼마나 감각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와, 자아와 타 사이를 가르는 이러한 종류의 감각은 동물 삶에서 중요한 특성이다. 세상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냈다. 시각의 성립을 수반한다. 이렇게 가고 육지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더 전면화하면서, 지금까지 감각 일반을 논했는데 감각마다 차이가 되게 많다는 거를 다시 또 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시각과 다른 감각을 분리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각과 촉각만 봐도 동작은 각각에 즉각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는데, 머리를 살짝만 움직여도 시야 전체가 변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지금 감각과 신경계획을 다 중화시키고 정리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다. 그 1, 2의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나는 새우의 경험이, 그러니까 중간에 뭐 새우도 만나시고 뭐 각각류 절지동물 막 얘기하시고 이렇게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런 거 이 책 전체에서 여러 번 그 생물들이랑 직접 마주친 얘기를 뭐 에피소드별로, 그리고 자기가 이 쉰지 흰지를 밝히고 싶다. 내가 그렇게 성차를 it이라든지 뭐 that 이렇게 쓰지 않고 싶다. 그것들 이렇게 안 쓴다. 인칭적인 너그러움, 대등성 속에서 그런 장면을 넣고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되게 유의하시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새우 얘기, 그리고 새우의 경험이 무엇이 자신이고 무엇이 자신이 아닌지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렇다면 거기는 이제 돌아가면 정신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가 호기심이 많다, 각각류다 이러면서 여기 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껍데기가 단단한 애들 통증을 못 느낄 것 같다. 그 사실은 통증 같은 게 이게 걔들이 또 크게 개의치 않아 보인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자동차 타는 거랑 같다. 이렇게 뭐 자동차 긁혔다고 뭐 신경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차를 바꾸면 될 일이지. 이것도 되게 재밌는 비유였는데, 통증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행위자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면 행위자성이 없는 거다. 행위자성이. 그럼 판단을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행위자성이 보다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툴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출발할 때 감각은 물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행위자성은 타자, 대상과 관계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이런 적이다라고 내가 보겠다. 그거를 물질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 개가 나온 이유가 고통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통이 없을 거니까 요 생각을 이제 깨어가는 건데요. 1, 3, 2. 두 번째 문단에 인간 세호 문어가 일원화된 유기체다. 일원화된 신체 형태의 확립은 행동의 진화에서 중요하다. 이게 그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끌어갈 수 있다. 문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냐, 지엽이냐, 하나냐, 뭐 스위치냐냐 복잡한데 보다 일원화된 방식으로 끌고 가는 동물들이 있다. 이게 진화에서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중간에 나온 이 부분은 이론론적으로 설명할 때 감각 차원, 그러니까 주체성의 차원과 행위자성의 차원을 이게 이론적이다라고 할 때 그 이론의 단위를 모듈려 볼 거냐, 개체로 볼 거냐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개체로 본다는 게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죠, 통제. 통제력을 되게 쓰는 거고, 중앙에서. 그런데 모듈식 같은 경우에 나중에 식물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되게 붙여가지고 동시에 쓸 때가 있다. 이거 왜 새들이 막 오다다다 날아도 안 부딪혀. 물고기가 왜 참치 이런 거 정신없이 몰아서 다니는데 하나도 서로 치고받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이게 왜 그럴까? 모듈식으로 정신을 가지고 가는 예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원을 묶는 단위 중에 하나가 중앙, 그 다음에 그래서 협응을 훨씬 더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개체적으로. 그런데 모듈식 생명체도 그 주위에서 잘 볼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1, 3, 2. 식물이 동물과 다른 데에 쓰는데 식물은 자신의 몸을 형성하는 데 식물은 정신이 없지 않아. 그런데 식물도 형성과 내부 관계를 그 배열을 되게 신경 쓰는데 에너지를 다 쓴다는 점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 정신 있는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식물의 형태는 감각해온 역사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덜 통합되었기에 형태가 더 다양해질 수 있고 모듈식 이론적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모듈식으로 그 감각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이렇게 그 끌어가는 요 단위를 되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 정신을 쓰지 않는다 요거를 깨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자아라는 게 있다니까네. 그게 모듈식으로 있다니까네 하면 지난번에 또 혼자가 아니야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 단위에서 모듈식으로 이렇게 가져간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더 다양하다는 점에서 다양하다는 거는 고프리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단어인 것 같아 보이고 진화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앞부분에 얘기하는 게 세포 설명하고 자아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면은 개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열을 만드는 것이 신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배열을 유지할 수 있으면 자아다. 거기에 정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진 요 배열이 있잖아요. 정신의 이 배열이 하나의 신체고 이게 기현쌤 생각, 진진쌤 생각 이런 게 있지가 않고 요 배열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끼리 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 따라오기 되게 어렵잖아요. 거기서 거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한 얘기를 또 어느 적당한 방식으로 정리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게 요런 방식으로 신체 어떤 활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가 작은데 어떤 사람이 그 존재감 있잖아요. 사람의 존재감. 진짜 키나 주름에 상관없잖아요. 저 사람이 크다 작다 우리가 말하는데 그게 이 자아에 대한 그가 가진 그 배열 그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쓰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차이가 되게 작으시잖아요. 보통이고 지금 할아버지인데 되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아틀리에 집 요 두 개밖에 왔다 갔다 안 하시는데 뭐 어떤 막 어마무시한 깊이를 보신다든가 이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배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아인데 이렇게 이제 그 배열 속에서 바라보면 그의 구두는 그 구두가 이렇게 어떠한 자아인지를
보여주겠죠. 어디를 딛고 어떤 방식으로 걷고 개체적 사유 내려놓고 자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듈까지도 얘기한 거면 모듈은 이거고 개체는 이거 이런 게 아니라 그 식물 얘기할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식물의 가지를 하나 부러뜨릴 때 모듈의 일부를 덜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한 개체의 팔 같은 거를 뜯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듈만이야. 얘는 뭐 개체적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아를 생각할 수 있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자아고 거기에 정신을 그냥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표현되는 거라는 이 주장에 계속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수정쌤 글 제목이죠. 이 질문이 생각해보자고.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다양한 성격의 마음들이 펼쳐져 있다고. 그런데 아예 나랑 무관하지도 또 않다고. 그게 후생동물이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감각일 경우에 오감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는 우열이 없다고. 이렇게 복잡도 자체가 우열을 반응하는 건 아니라고. 국면의 필요성 때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그게 이래서 범신론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범신론은 모두에게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풀에도 신이 있어, 꽃에도 신이 있어, 나에게도 신이 있지. 그 들어가는 신이 개념적으로 같은 건데 지금 이거는 범신론 아니다. 생신론이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의 다른 마음들이 펼쳐져 있는 세계에서 그 마음들과 주고받는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